여러분들이 1억을 모아봐라. 그게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 1억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송파구에 작은 구축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지금 위례에 급매를 잡기 위해서 기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현재 본인께서는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가 1억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지만 1억을 모으셨잖아요. 모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1억, 이 1억으로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나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1주택자인 경우에 1억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1주택자인 경우잖아요. 근데 아까 사연에서처럼 지금 급매를 잡기 위해서 기존 집 팔고 돈을 마련해서 월세로 살면서 돈을 마련한 상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집을 팔았던 그 돈에다가 플러스 1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드가 확실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1주택자는 사실 1억이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급지로 가는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기존 집을 팔고 여기 플러스 1억을 한다면 이 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곳으로 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사는 곳보다 컨디션이 괜찮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상급지로 가는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그 1억을 가지고 그냥 전세에 끼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잘 없어요. 아니면 너무 상품성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괜찮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 1억으로 어떤 곳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보니까 여기 경기도이긴 해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핫한 곳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더 조용한 곳이긴 한데 여기서 급지로 따졌을 때 여기서 한 1.5에서 2급지 사이가 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식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니까 자산 가격이 쫙 빠졌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쫙 빠졌을 거의 여기가 거의 1억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 한 4억 3천 정도 되고요. 근데 전세가 최근 좀 오르고 있어요. 전세가 한 3억 뭐 2천 3천 정도 돼서 이렇게 보면 갭이 한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제 끼고 있고 상권이 바로 옆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밀집이 되어 있고 옆에 뭐 자연 환경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봤을 때 1억으로 요 정도의 상품성이 있는 애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곳들이 많진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이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져서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상품성이 좋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 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하면 1주택자인 분들이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주택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2주택자인 분들이 만약에 1억 있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전략. 사실 2주택자인 분들이 여기서 주택을 하나 더 늘리는 건 부담이에요. 그쵸?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8%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더 늘리기보다는 일단 2주택인 분들은 주택이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 A주택, B주택. 여기서 하나를 더 좋은 걸로 갈아타는 전략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못난이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판단했을 때 B가 더 못난이를 했을 때는 사실 여기다가 1억을 더 보태서 B를 더 좋은 C로 바꾸는 작업.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주택자예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A와 B를 갖고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광역시의 정말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고요. B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 광역시에 있는 학군지에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 나름이잖아요.
확실히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A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돼요. 그 살 수 있으면 사실 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걸 팔기보다는요, 이 B를 파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여기는 확실히 광역시에서 제일 좋은 곳이고요. 여기는 소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얘를 팔고요. 얘를 여기다가 만약 1억이란 돈이 더 있다면 더 보태서 더 상급지, 뭐 더 좋은 지역,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런 곳들로 갈아타는 전략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B가 아니라 A를 팔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B가 최근에 조금 더 올랐대요. 조금 더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조금 더 올랐고 얘는 아직까지 가격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안 팔고 A를 팔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진정한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소도시냐 광역시냐의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광역시에 제일 정말 괜찮은 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얘는 확실한 수요가 있고 되게 가치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걸 보유할수록 얘는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가 올랐다고 해서 얘를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얘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둘 중에서 더 못난 애를 판다라는 전략으로 이주택자인 분들은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꼭 1억이란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입주권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뭐 이 돈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사실 토지는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할 수도 있지만 토지는 경매로 하면 제일 좋긴 해요. 그 이유는 이걸 되게 경매로 하면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토지에는 뭐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명도 소송과 같은 좀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쵸? 이 토지만 그냥 내가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매로 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전에 이제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800평 정도 되는 이제 토지를 경매로 취득을 하셨는데 그때 가격이 한 8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평당 한 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거의 10배가 됐어요. 10배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8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 평당 얘가 지금 80만 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80만 원이 되고 거의 한 8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요, 가장 큰 단점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만큼 거래가 원활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세라는 것도 확실히 이게 시세가 뭐 정해진 게 아니라서 파악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곳들에 그래도 토지를 사게 되면요, 토지는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 집가가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사람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인분께서도 이게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또 이 가격으로 매도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토지도 우리가 정말 해볼 수 있는 괜찮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가 토지는 4.6%잖아요. 다주택자인 분들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해볼 수 있고 아까 만약에 그 1억이란 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 경매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의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1주택자인 분들은 이 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 이 1억의 갭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 그리고 2주택자인 분들은 여기서 주택수를 더 늘리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2주택에서 좀 더 못난 일을 팔고 여기서 1억을 더 보태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비단 꼭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토지와 같은 좀 비주택 투자를 통해서 1억으로 이 비주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방의 광역시 택지지구에 4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에서 3억 정도 올랐다가 2억이 내린 후
현재 조금 반등해서 1억이 다시 올라서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정도가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이 집을 팔고 낮은 전세가로 집을 옮긴 다음에 지금 현재 빚이 1억 5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으면 1억 정도가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1억을 굴려서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가 이제 1억 정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굳이 이거 급하게 팔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서로 지금 맞벌이를 하니까 그 돈을 좀 모아가자. 이렇게 해서 시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께서는 2년 정도 기다리면 종잣돈이 3천만 원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몇 년 안에 이 집값이 예전처럼 크게 반등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남편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하는 그 입장이 조금 더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 집은 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보유를 하고 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우리가 뭐 시드를 한 3천 정도 모으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소액 투자라도 해보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께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대출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주택담보고 대출이 있으시면요. 추가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께서도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 대출부터 상환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세요.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을 매도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생기는 돈이 이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본인께서는 이제 전세로 이제 거주를 하시고 추가로 1주택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 있잖아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실 텐데요. 이 1억의 갭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일지를 내가 잘 찾아봐야 돼요. 지금은 막연하게 내가 대출 갖고 1억 생기면 내가 집 사놔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매매와 전세 갭으로 갭 1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컨디션의 아파트이지 그걸 찾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제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기재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3억까지 올랐다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 지금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되었다가 여기서 가격이 2억 정도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1억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분양가이긴 한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주택 정도 되는 컨디션의 아파트를 내가 1억 갭으로 이 정도 되는 컨디션의 아파트나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난 이걸 팔았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다 했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살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억으로 힘들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전세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예전 대비해서는 전세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했을 때 이 컨디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1주택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굳이 사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대출까지 갚고 1억으로 이것보다 더 못한 집이라 했을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뭐 갈아타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산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좋은 걸 사야 돼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한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첫 번째 전략으로 간다 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1주택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을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작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분께서는 지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이 집을 팔고 그 대출을 상환을 합니다. 근데 상환을 하고 나서 사실
그 다른 집,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으셔도 돼요. 그쵸? 어차피 1주택이시고 기존 대출을 상환했으니까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데 이분께서 이걸 전세로 만약에 맞춘다 라고 했을 때는 대출이 있는 곳, 이걸 저희가 대출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 선대출이 있다고 하거든요. 선대출이 있으면 사실 세입자들이, 전세 세입자들이 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크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먼저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이 대출 때문에 내 보증금을 못 받는 게 아닐까? 되게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전세 가격을요, 기존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전세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런 걸 찾는 수요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투자할 곳을 산다 했을 때는 오히려 월세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선대출이 있더라도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출이 일단 얼마까지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 매매가에서 내가 대출이 가능한 그 차액, 그럼 그 돈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느냐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됐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달 대출 원금이랑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것과 여기서 들어오는 월세를 비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전세 끼고 매매한다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걸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드가 더 커지죠,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추가적으로 또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또 많이 해요.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집으로 보통 주택담보 대출 같은 거 일으키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신용대출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리스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서 한번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 이 세 번째 전략은 사실 남편분께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남편분께서는 여기가 떨어졌지만 다시 1억 정도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보자. 좀 기다리면서 우리는 시드머니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드머니를 2년을 모아서 얘가 한 3천 정도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이분께서는 광역시에 있잖아요. 광역시, 이 지방이잖아요, 지방. 근데 지금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 서울만 보고요. 서울 아니면 경기도를 봐요.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곳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이런 곳들의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거죠. 더 수요가 커요. 제가 특가업을 가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다 대부분이 서울에 집 사도 돼요? 경기도에 집 사도 돼요? 그걸 물어보세요. 사람들 여기에 관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상승 흐름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저희가 그 단 하나의 요인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저희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다 이제 급락을 했어요. 급락. 그럼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회복이 될 때는 이 수요가 더 많은 곳들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는 대전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 외에는 아직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회복되는 시장. 그럼 결국 얘도 회복이 돼야 돼요. 예전만큼 가야 되거든요. 덜 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 제가 광역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흐름이
가겠죠. 그러면 저는 사실 급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분 말처럼 1억이 반등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남편분 말씀처럼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드를 만약에 모았잖아요. 3천만 원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거 그냥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천만 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걸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되는 거죠. 기존에 내 집이 지금 있잖아요. 얘가 만약 올라줬어요. 얘랑 이 시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시드가 커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상급지로 갈아타셔도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우리가 주택수를 늘린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 생각해요. 내가 늘린다 했을 때는 조건이 내가 더 좋은 걸 살 수 있을 때, 내가 좋은 걸 살 수 있을 때 모아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 못난 일을 모으면 오히려 이걸 보유할 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 팔려서 힘들 수 있고요. 계속 뭐 그 안에서 뭐 역전세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게 발생해요. 그럴 바에는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로 잘 갈아타는 전략으로도 충분히 좋은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남편분 말에 반대할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정말 맞는지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걸 검증할 때 그럼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지방의 광역시나 지방 소도시는 그 구체적인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입지별로 계속해서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런 아파트 하나씩 찍어가지고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흐름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걸 내가 확인하면 돼요. 좀 해결책이 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급함이 보이거든요. 뭔가 조급해요. 뭔가 당장 이 집을 팔아야 되고 당장 이걸 빚을 갚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급해지면 결국 이게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게 그냥 정답이라 생각을 하고 바로 해버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정말 실패를 해서 정말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급해야 될 때는 시장의 모습이 어떻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아파트 매물을 봤어요. 얘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계좌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돈을 붙이려고 해요. 계약금을. 근데 그 붙이려고 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 물건들이 계속 없어져요. 그런 시장이 우리가 좀 조급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거래량이 막 폭발을 하면서 바로바로 뭐 금매도 소진되고 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실수요자분들, 1주택자분들, 뭐 무주택자인 분들 이런 분들만 움직이지 이게 투자자분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하려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도 너무 높고 매매 전세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왜 그렇지?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맞는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남편분의 말에 반대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게 내가 맞는지 남편만이 맞는지 서로 좀 조율을 하시면서 협의를 보시는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뭐 하락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회복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회복의 흐름이 서울과 경기로 먼저 갔고요. 점점 퍼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이걸 팔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흐름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흐름 올 때까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내가 다음에 어떤 아파트로 갈지, 내가 돈을 어떻게 모을지, 투자를 한다면 나는 어디에 할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씨드를 모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라고 하니까 왠지
아파트 이런 거 보는 거랑은 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상가를 볼 때는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 근데 저도 정말 상가 초짜거든요. 잘 모르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상가는 정말 그냥 1층에 코너 상가, 뭐 횡단보도 앞에 있고 막 이런 것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좋긴 한데 상가를 볼 때도 정말 중요한 게 가격인 거예요. 아무리 그런 상가가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사실 그래서 1층 아니더라도 여기 뭐 3층, 4층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매매가가 정말 저렴하고 월세가 정말 잘 맞춰져 있고 월세 지수가 괜찮은 애들은 굳이 우리가 1층 안 사더라도 수익률이 너무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2차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여기가 입지가 그래도 어디가 더 괜찮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는 수익률이 아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정말 이거 잘 몰라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6% 정도 나오면 너무 괜찮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6%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매월 들어오는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진 않은데 우리가 계속 이거 물건 베이스로 찾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뭐 우리가 뭐 수익형 부동산 중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 상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구나 그런 생각 되게 요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익률을 아까 계산하실 때 월세 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월세 지수가 상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월세 지수라고 해서 그걸 뭐 비교하는 게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월세 매월 들어오는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 나누기 전용 면적. 그 상가의 전용 면적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네이버 부동산 딱 이렇게 매물을 딱 보면 공급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용 면적. 그래서 월세 나누기 전용 면적을 하면 월세 지수가 나오거든요. 요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좋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도 조금 고평가이기 때문에 좀 적당한 걸 보는데 월세 지수를 좀 비교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괜찮은 매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강남이나 정말 뭐 수도권에서 요런 애들은 월세주가 되게 높긴 해요. 높은데 매매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 대비해서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면 되게 낮아요. 낮아가지고 사실 요런 뭐 상가 볼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서울 수도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사실 뭐 광역시나 중소도시 요런 곳에 있는 애들이 사실 수익률이 더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보실 때, 상가 보실 때 꼭 내가 서울 수도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편견을 깨고 보시면 훨씬 좀 가성비 있는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파트 보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지역이 뭐 미분양이 줄고 공급 뭐 줄고 해서 이제 뭐 반등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상가는 사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많이 싼데 좀 괜찮은 거를 잘 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베이스로 보면 되니까. 그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싼 물건을 잘 그러면 찾아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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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싼 물건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월세 지수 보면서 월세가 괜찮게 맞춰져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전 상가 볼 때 중요한 게 우리가 공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공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을 끼고 있는 거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끼고 있는 거 사는데 이게 정말 우량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말 업종이 괜찮은 임차인을 끼고 있는 게 좋은 매물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병원 아니면 뭐 학원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보면 이제 수익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수익이 괜찮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수익으로 이 월세를 내기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월세 나가도 이분들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월세를 밀릴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런 매물이 있는지를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상가 뭐 사무실이라는 상가 공장 이런 탭이 있거든요. 거기 딱 눌러가지고 그냥 그 지도에서 물건 베이스로 계속 보시면 돼요. 거의 보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서 매물 베이스로 보면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 뭐 중심 상업지구 이런 데 상가 모여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시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좀 계속적으로 매물을 많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상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아파트 새로 들어가는 단지에 네. 아니면 신도시에 생기는 상가라고 들은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그거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 못 나온다 막 이런 네, 말 네, 듣고 네,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상가할 때 좀 뭐 위험하다든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볼 때 공실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신도시나 뭐 새 아파트 이제 분양할 때 이제 그 아파트에서 분양한 상가가 있어요. 단지 내 상가. 근데 이런 애들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분양가도 비싸고 뭐 임대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 공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미 갖춰진 곳 있잖아요. 상가가 네. 꼭 신도시나 이런 게 아니라도 갖춰져 있는 상가가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아니라도 구축이라도 거기 상가가 너무 잘 돼 있고 그 상가가 그냥 아파트 2개인가 3개를 끼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요 학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수요가 확실하게 있고 너무 여기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매물이 막 정말 뭐 수익률 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게 뭐 신도시이고 단지 상가가 아니라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수요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제가 그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데 네네. 제가 지나갈 때 상가 보니까 엄청 깨끗하게 새 거고 여기 입주한 주민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공실이 나 그러니까. 있지? 막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지나간 네, 적이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상권이 막 있는 데가 훨씬 이런 데보다 더 네, 네. 좋고 그것도 뭐 새 거냐 이런 거에 떠나서 이제 뭐 가격이 좋거나 우량 임차인이 있거나 맞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상가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비싸게 사가지고 내가 임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춰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볼 때 항상 그 주변 이 상권에 공실이 많은지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현장에 가본다거나 매물 나온 거 보면 이게 공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은지를 좀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지나가시다 보면 부동산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되니까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업종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임차인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가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만 많이 있는 장면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이유에서 맞아요. 부동산만 네, 많이 네, 네, 있었구나 네. 상가에 상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막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고 막 이런 게 막 상가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건물이 아니라 상가 호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하나의 호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더 잘하게 되면 정말 내가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해서 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 그런 상가 하나, 한 칸 이렇게 뭐 매수를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가도 아파트처럼 막 이렇게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월세로 이제 수익을 얻는 수익형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궁금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접근하실 때는 그 시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욕심을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시세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월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뭐 월 100만 원씩 우리한테 들어오면 사실 그게 1년이면은 1,200만 원이고 이게 5년을 내가 보유했다고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게 내가 6천만 원이나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세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똑같은 효과잖아요. 6천만 원이 오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가 잘 들어오고 우량임차인이 끼고 있다고 하면 굳이 얘를 빨리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보유를 하면 거기서 나에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좀 수익형 부동산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동 근로소득을 얻지 않아도 네.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지금 당장 막 하고 싶은 관심이 막 맞아요. 생기는데 네. 상가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하거나 막 이랬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상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매물 조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부동산 거기 상가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내가 아무 지식이 없다면 내가 사는 곳 그 인근부터 그냥 물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의 가격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월세가 얼마에 맞춰져 있지 그리고 그냥 내가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보시고 여기는 어떤 뭐 요 매물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전화를 해봐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기 만약에 뭐 태권도 학원이라 하면 요 태권도 하고 몇 년 했어요? 여기 뭐 월세 잘 내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여기 이 건물에 있는 상가는 뭐 공실이 좀 생기는가요? 아니면 뭐 생기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소장님들이 정말 얘기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던 곳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대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리고 어떤 데는 주 고객층이 30대, 40대 여자분인 거예요. 거기는 보면 좀 젊은 분이 많은 상권인데 그런 데는 사실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요즘 엄마분들이 되게 아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좀 따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그 상가에 못 들어온대요. 그분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잘 이렇게 맞춰주면 이분들이 완전히 이제 찐 고객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한번 들어오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어떤 상권 같은 경우는 좀 유출이 뭐 여기 살다가 빠져나가는 뭐 그런 인구가 많은 곳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가 잘 돼 있어요. 뭐 학원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이제 애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 상권을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있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기에는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매물하고 뭐 가격이 뭐 저렴하고 이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거죠. 전화해서 정말 뭐 그렇냐고 확인하고 그럼 시간이 되시면 제가 언제 방문할 테니까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물건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저는 아무리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고 해도 저는 상가 투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상가라고 해서 좀 다른 방법, 특별하고 막 어려운 방법일 줄 알았는데 아파트처럼 그쵸. 네이버 부동산 일단 매물 조사 이것도 아파트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되고 또 부동산 가서 또 여쭤보는 것도 맞아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면 느꼈던 게 저도 상가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뭐 아파트 투자도 하고 뭐 지산도 하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경험이 있으면 사실 새로운 종목을 바꿔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말씀처럼 비슷한 루트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뭐 부동산, 뭐 아파트 공부할 때 전수조사 하잖아요. 뭐 최대한 지역을 넓혀가지고 아파트별로 공부하고 거기서 저평가된 거 찾고 뭐 부동산 가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상가도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종목이면 얘는 뭔가 어렵겠지, 다르겠지라는 뭔가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인 분들이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이런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이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저는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양권을 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오늘은 제가 세 번째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돈을 들여서 입주권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돈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인 분들은 더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을 한다, 갈아타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런 아파트, 기축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 집에 실거주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크기가 큰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큰 것들이 아무래도 분양권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재개발 같은 것들이 좀 더 변화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은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오래된 집들, 정말 좁은 골목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변화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1억이라고 했을 때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재개발 물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물건도 받아보고 이렇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정말 1억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좋은 재개발 물건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매물의 가격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돈을 계산하면 되는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봤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1,1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7천만 원인 물건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감평이 1,1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7천이면 나는 이 입주권을 8,1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주를 하는 단계라고 했을 때는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감평가의 60%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감평가가 1,100만 원이라 했으니까 워낙 낮잖아요. 여기서 60%를 받는다 하더라도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면 받을 수도 있고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8,100만 원의 돈만 있으면 이 입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입주권이 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빌라일 수도 있고 단독 주택일 수도 있고 그 건물의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없어지게 돼요. 멸실이 되게 됩니다. 그 건물은 없고 이제 땅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입주권을 받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이곳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권을 이 가격을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데 1억이 있다고 하면 1억 정도의 돈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무주택자이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내가 그 집에 살아야지 그게 내 집이 아니라 이 등기부 등본상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시키면 어떤 종목이든 전국에 있는 어떤 지역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거주 관점으로 우리가 내가 반드시 이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선택지가 없어요. 이런 입주권 같은 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요. 철저하게 바로 실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약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내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요.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의 학교와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또 만약에 그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전학 문제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선택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되게 좁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1억이라는 돈으로 훨씬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내가 좀 더 자산을 불리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분담금을 입주를 할 때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잔금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분담금은
분양은 분양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중도금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도금을 조합 측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재개발 구역들에서 이런 계약금, 중도금이었고 분담금의 100%를 입주를 할 때 내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입주를 할 때 분담금 100%를 낸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걸 보유를 했을 때 입주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살 때 그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입주를 할 때까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런 입주권 같은 경우에 준공이 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그 각 구역마다 사업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될 때까지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4년 정도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아니면 사업이 좀 더 느려지게 되면 더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서 간평가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간평가가 클수록 분담금은 작아지게 되고요. 간평가가 낮을수록 분담금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건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간평이 1,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4억에서 1,1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3억 8,900만 원이 분담금이 되는 거고요. 이 분담금을 이제 입주를 할 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입주권 상태에서 쭉 끌고 가다가 준공을 할 때 여기에 실입주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에 따라서 내 투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내가 실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입주를 할 당시에 잔금 대출을 일으키면 됩니다. 이게 새 아파트에 저희가 입주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돈을 더 보태서 이렇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60%가 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70%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잔금에서 요 대출금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플랜만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입주권을 사서 내가 준공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예시로 든다면 만약에 잔금 대출이 60%까지 된다고 하면 2억 3,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내 돈이 1억 5,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셈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얼마 정도의 돈을 모으면 되는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4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1년에 한 3,700만 원 정도만 모으시면 충분히 또 해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내 시드머니를 좀 모아가면서 해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게 좀 내가 힘들다, 이 정도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실입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입주를 할 때 부담해야 되는 그 분담금이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전세를 한 3억 정도 맞출 수 있다 했을 때는 한 8,90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대출,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동의만 있으면 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아직까지 지금 내가 입주권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생각하는 부족한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드머니를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놓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물건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월세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3지 3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6천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저희가 입주를 할 때 필요한 3억 8,900만 원에서 일단 6천만 원을 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이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때 입주하는 당시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시세를 기준으로 60% 또는 70%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입주를 할 때 이 아파트의 KB 시세가 5억
5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70%까지 되면 30%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5억에 30%니까 1억 5천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금 6천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5천에서 6천만 원을 빼면 내 돈이 9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플랜을 짜셔가지고 미리 이 정도의 돈을 내가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KB 시세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할 당시가 되어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로 놓을 때도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매월 이렇게 100만 원씩 나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대출 일으켰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확인하셔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분들이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입주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실입주를 하는 방법, 실입주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입주 때까지 가져가지 않고요. 입주권 상태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상태로 팔 때 보통 저희가 2년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 과세를 팔 수가 있고요. 이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1억 정도의 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입주권 상태에서 이렇게 파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그 돈을 더 보태서 시드머니를 좀 크게 한 다음에 정말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시거나 재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자산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입주권을 산다 했을 때도 아무 곳이나 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흐름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그 지역들이 흐름에 의해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실 때 10년간의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지역인지, 이 지역의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입주 물량이 향후에도 줄어드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는지, 청약 경쟁률은 완판이 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사이트 한 군데만 가셔도 다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흐름을 보시면서 이런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